작년 문학도루미 시난독회를 맡은 조병아 문학관의 상주작가 송현수입니다. 지금말로 현대시 수업이 너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나라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저 역시도 아름답게 생각하는 선생님이십니다. 홍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교수님을 모시고 낭만적 주제와 동경의 여정 나눠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변호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변호 선생님을 그리워하시는 이런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조병아 선생님 문학세계를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호 선생님께 제가 대학원 때 수업 직접 듣기도 했고 또 이 건물의 2층에서 선생님을 찾아뵈면은 시를 쓰시고 또 그림을 그리시고 하던 그런 풍경들이 지금 이렇게 좀 실루엣처럼 새삼 떠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론문학상을 제가 2003년에 받았는데요. 그때 심사를 경희의료원 한방의료원에서 병실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수상자가 정해지고 선생님들 굉장히 기뻐하고 또 축하해 주셨는데 그 시상식을 여기요 대학로 부근에서 했는데 그때는 선생님 돌아가셔서 참석을 물론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더 어떤 뭔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하염없이 좀 이렇게 애틋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올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병아 선생님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에서 초기 시부터 마지막의 시까지 어떤 일관된 그런 시세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올해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변호 선생님 문학세계에서 한 몇 차례 학회에서나 이렇게 발표를 해봤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좀 특별한 그런 해인 것이죠. 선생님이 일관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자기 세계를 일관되게 밀고 오셨고 또 지금 돌아가신 이후지만 이렇게 열심히 창작을 하셨던 분이 지금은 어떻게 죽음의 세계를 구가하고 계실까? 어떤 시를 쓰실까? 이런 질문도 한번 상상적으로 해보면서 이분의 시 세계에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발표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유성호 선생님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조병아 선생님의 이 서적 고독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또 죽음이 조병아는 우리 시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병아 시사를 본인이 이제 직접 쓰시고 살아오신 분이다. 그의 이 고독은 어느 시인들과 다른 그만의 어떤 또 죽음은 어떤 색깔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더 각별하고 좋겠습니다. 대개 이런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면은 발표 시간이 한 20분이고 토론 시간 10분 해서 늘 요약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 시간이 굉장히 넉넉해서 페이퍼를 좀 충분히 읽으면서 선생님 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시를 공부할 때는 텍스트로서의 시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상이라든가 어떤 조향 선생님이라든가 김수영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연구의 대상에 더 적절하다면 편원 선생님의 시 같은 경우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주술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분석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깊은 어떤 공감을 얻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정화시킨달까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인 거죠.
주술적 공감이란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가 이미 그 이전에 마음으로 전이되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수연하게 정화하는 그런 힘이 있는 시이다. 그래서 이분의 시는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더 새롭게 어떤 그 시가 태어나는 이런 어떤 특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조병란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낭송되고 그렇게 또 노래도 많이 되고 했던 까닭도 이런 그 특성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퍼를 좀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좀 자세하게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편은 선생님은 우리 시사에서 평이하면서도 순백한 어조로 존재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노래하고 향유해온 대표적 시인입니다. 두고 아시는 것처럼 49년에 버리고 싶은 유산 이래 타계하시기까지 53권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지금 또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여러 많은 시집을 내신 분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양적인 성취를 또 이루기도 하셨고 37권의 수필집을 내셨고 5권의 실험집을 내시고 또 많은 이 그림 전시회를 하시고 이래서 총 작품집이 한 150여 권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상당히 아마 우리 그 선생님 세대에서 가장 많은 그런 성과를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적 삶은 해방, 전쟁, 분단으로 이어진 이 이념 과잉과 우리 현대 문학사도들하고 우리 역사가 이 세계 컴플렉스라고도 얘기하는 이 좀 서구적인 것은 선진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늘 좀 더 낯선 것, 새로운 것, 이국적인 것에 의해서 늘 청산하면서 새 것을 향해 가는 것. 특히 우리 역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절망과 폐허로 물론 기억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전 세계 문화가 또 서구의 문화가 일시적으로 최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래적인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그런 엄청난 어떤 동력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 한강의 기적이다, 뭐 한국의 이런 비약적 발전은 한국 전쟁의 그런 양가적 특성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우리 문학사회도 역시 그러해서 이 새로운 문예 사조가 특히 선생님이 시를 쓰실 때 집중적으로 또 다양하게 이렇게 범람했는데 그 속에서도 선생님은 내가 갈 길은 무엇일까 하는 자기 갈 길을 모색하고 그 이정표를 스스로 만들고 또 그 이정표를 스스로 가꾸고 온 그런 또 특성을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한번 적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시는 영혼의 작업이다. 시사적인 언어, 시사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이겠죠. 작업이 아니다. 인간의 깊은 고뇌, 사색, 그 아픈 삶의 영혼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책임 있는 창작 활동이다. 참된 인간들이 나누는 영혼의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생각이 요즘도 표현문학상을 보면 시는 영혼의 화석 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생님의 어떤 시적 근저이고 또 시적 어떤 지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사실 변화하는 그 변화성의 개념보다 그 변화하는 것의 영역에 더 깊은 심원의 그것이죠. 본질적인 것.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차원 이전에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본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작업으로서의 시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현실적 삶의 질서 이전에 현실적인 것 이전에 더 그 이면의 존재론적인 근원 심상과 신현성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병아의 시적 삶이 사회 역사적인 현실과는 좀 무연한 거리를 둔 자리에서 삶의 어떤 존재론적인 근원의 세계 그리고 그 근원의 세계를 우리는 오늘 편의상 낭만적 주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낭만적 주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분의 시세계다. 그래서 조병아의 시세계는 낭만적 주체이고 그 낭만적 주체로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 더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동경의 여정이다. 이렇게 요약해보고 이것이 이분의 일생을 관통하는 시적 키워드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주체는 경험적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무한 자유의 세계를 동경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무엇을 그럼 동경하냐 할 때 일상적인 평범한 현실에서 벗어난 원대한 세계, 자기 마음에 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추상적 관념의 세계, 현재가 아닌 뭐 일종의 기억의 세계 이렇게 그 정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존의 공식적인 지배 문화의 담론과 그러한 지배 문화의 편입을 거부하는 자유의지의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낭만적 주체는 현실 세계의 제약과 결핍이 없는 충만한 열린 세계를 지향합니다. 결핍의 현실에서 결핍 없는 전체, 이 일상의 어떤 그 현실에서 그 현실에 제약이 없는 근원의 세계, 그 어떤 우리 역사로 친다면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태초의 시간성 같은 것이 해당할 수도 있는 건데 한 개인의 어떤 사로 보았을 때 가장 결핍이 없는 그런 원한의 세계 이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동경의 세계의 무한 추구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얼씬거려서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본질에 가장 깊숙이 함축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신의 세계를 찾는다거나 또는 편우 선생님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어머니의 세계, 그 유년의 어떤 어머니의 품의 그 원형의 세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문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병아의 시적 삶은 바로 이러한 세계를 현실에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세계를 꿈꾸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은 먼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머물지 않는 동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세계는 늘 보이지 않는 먼 내일의 여행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의 미지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추동하고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속적 현실 속에서 어떤 빛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 용광필조라는 시를 이분이 썼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그 빛의 세계가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따라간다는 것. 그 빛이 무엇일까 이분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꿈이고 또 죽음이고 이런 것이 먼 여행을 가는 이정표 같은 정거장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낭만적 동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그런 이정표를 찾아가는 과정이 불안과 억압과 방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원의 언어이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런 삶을 일생을 살았던 것이 이분의 시적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이러한 그 시세계는
앞에서 유성호 선생님이 다채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낭만적 주체로서의 시적 이런 삶이 바로 자신만의 그런 시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혹자는 형태를, 혹자는 기교를, 혹자는 참여를, 혹자는 에스프리를 다단히 실은이 이마준이 상징이니 하는 유행, 세태, 형식과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정다감하고 평이한 의사와 어법을 일관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예 사조들, 특히 이 서구에서 새롭게 밀려오는 이런 모든 시 경향들도 그 새로움에 당대의 그 지식인들이 목말라하고 그러한 시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했지만 선생님은 자기만의 이미 그 어떤 문학적인 그런 거점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나는 내 삶을 산다, 나는 나를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나를 산다고 할 때 그 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비관적 현실 인식과 자유의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주로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분은 본래적 실존을 찾아가자는 말이죠. 이 일상성에 준거한 삶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근원적인 삶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그 본래적 실존, 이것과 편원 선생님의 이 철학이 상당히 상응하는 것을 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뭐랄까요?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가치, 또 현실 세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입각한 삶이 아니라 나의 본원적인 삶. 하이데거는 이것을 일상의 가치가 모두 말소되는 지점이 우리가 대개 죽음을 앞에 둔 지점이죠. 이 무의 세계, 무의 세계에 이르면은 자신의 본원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 삶이 오롯이 불을 밝히며 다가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이데거가 했습니다만, 선생님의 삶도 그 일반되게 젊으실 때부터 죽음을 얘기하면서 삶을 밝히고, 그래서 죽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속에서 시적 어떤 그 길을 걸어갔던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리고 싶은 유사를 쓸 때 자신의 소회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죠. 당시에 그 이념의 그야말로 과잉의 시대입니다. 두 갈래, 세 갈래의 사상의 물결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 나의 역사, 나의 생활, 나의 가치, 나의 이유, 나의 시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수호하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끊임없는 회의와 응시 속에서 길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갈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로 향한 길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째서 나에게로 향한 길을 이제 찾으려 갖고 그 길을 어떻게 늘 잃지 않고 견지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런 질문 속에서 이분의 시를 좀 더 읽어볼 보면서 그 가치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의 시적 삶은 이증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선전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비교도 아니고 오로지 개성이다. 시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냄새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잘 이제 외우는 시 중에 해인사라는 시가 있죠.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뭐 절은 하나이고 이런 얘기. 모두가 다 제각기에 절대적 가치가 있고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도처에서 시로 이렇게 변주되어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본래적 시적 삶을 본래적 실존을 추구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와는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과의 이 불화가 극심할수록 오히려 이분은 그 자기만의 세계를 향해서 가야하겠다는 의지를, 그 자유의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과정이 나오는 것이 초기 시에 보면 인간 구도, 기로 같은 게 있습니다. 버시어 출세와 이득이 가랑잎처럼 쏟아지는 서류의 그늘을 비껴가며 이와는 대치되는 인간 구도의 긴 사양을 걸어가는 버시어 이렇게 썼습니다. 출세와 이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욕망과 또 명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또 가랑잎에 비유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로란 시에 보니까 본의가 아닌 화폐 속에 해골이 되어 끌려가는 한 마리 당나귀처럼 나의 통금버스는 기어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장한 원거리 하물처럼 나는 말이 없이 돈에 얹혀 사치한 인간의 생리를 믿고 중량에 끼어 둘둘둘 굴러간다. 이렇게 화폐의 교환 회로망 속에 낙포되어가는 일상성, 이 일상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스스로 비탄을 하는 것, 인간이 사물화되는 것, 이런 것을 비탄적으로 보면서 사실은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은 첫째는 뭐냐, 단계가 현실로부터 좀 더 거리를 두는 그런 자유로움, 현실 속에 살면서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선생님한테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시상이 뭘까? 이게 구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편운이고 말이죠. 그래서 구름 위에 시가 있습니다. 내가 영 너를 잊고자 돌아서는 까닭은 말려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에서 어지러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혼자 내가 떨어져 있는 까닭은 가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지만 한없이 둥둥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이 오만한 너의 인간의 자리, 허영의 자리, 부질없는 자리, 너의 그르름을 피하여 이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 이 무구무한한 하늘, 내가 너를 멀리하고자 하는 까닭은 가진 것도 머물 것도 없어도 홀로 마냥 떠 있을 수 있는 넓은 그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그지없이 외롭다 해도 한없이 적막하다 해도 맥없이 넓은 이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중력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세계, 이 천상의 어떤 그 열린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일어난 구름이라는 이런 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름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편운이라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소위 본성이 되는 것이고 내 초상이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는 이원록인데 자신이 처음 감옥 체험을 할 때 수인 번호를 이름으로 만들어요. 그 이름의 운명을 살잖아요. 이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그냥 그대로. 아마도 이 감옥 생활이 너무 힘겨웠으니까 그것을 스스로 견뎌내는 강인한 그런 자아를 만들겠다. 이분이 스스로 절정이라는 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는 곳에서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그 다음에 뭐죠?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같다 하고 이런 존재 초월의 세계를 갈망했으나 결국은 그 육사의 세계로 역시 삶을 마감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편운이라는 이 구름의 시를 쓰고 구름을 갈망하던 분이 이것을
자신의 삶의 내면으로 이렇게 끌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나의 존재가 표현이죠. 바람이 집이 없듯이 구름이 거처가 없듯이 나는 바람에 밀려가는 집 없는 구름이옵니다. 나뭇가지에 간혹 의지한다 해도 바람이 불면 작별을 해야 할 덧없는 구름이옵시다.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이런 절대 자유를 지향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표현이 곧 나의 존재다는 것이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신의 그 아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현실로부터 저만치 떨어진 보이지 않는 먼 내일의 여행을 이제 마음껏 부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 그런 시간 속을 탈출해서 자기만의 미지의 내일, 자기만의 시간을 개척해 가겠다는 것이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 편우의 연장선에서 하늘의 시가 쓰여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옥상에 오른다. 나와 유리한 관능은 과감한 하늘을 달리고 멀리 스치는 해구의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끝에 구름은 탄다. 구름 끝에 남은 청춘이 나를 샌다. 구름 끝에 남은 청춘이, 내 청춘이 저 구름을 보면서 나를 세고 설레어하고 하는 그런 풍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의 속박과 그 욕망의 중력권에서 거리를 두고자 할 때 어떤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아주 좀 상당히 흥미롭죠. 뭔가 이런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할 때, 구름이 되고자 할 때 해방감을 느끼고, 그것이 내 자유의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불러서 가는 그런 세계로 간다는 하나의 운명 같은 것으로 읽힌다는 데서 이런 시가 좀 재밌게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의 존재, 나의 역사, 나의 생활, 나의 가치, 나의 이유, 나의 시대 방향을 가겠다 했던 것의 그 낭만적 주체의 활주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앞에서 얘기한 그러한 그 자기만의 시간 내지는 반복되는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 시간을 탈출할 때 탈출하는 것, 그것이 이분이 시를 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지금까지 얘기한 셈입니다. 그에게 시를 쓰는 것은 영원으로 줄기차게 계속하여 쉼 없는 이 안식 없는 여로 내일이라는 숙을 찾아서 또다시 떠나는 길에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길을 가는 곳에 내가 있고 길을 떠나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죠. 이 숙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현원 선생님 그 수필집을 아주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앞에 보면 미지의 거세게 쓴다 하고 제1숙, 제2숙 목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1숙은 뭐냐?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여숙, 여행하는 사람의 숙방인데 그게 내 첫 시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건 이 떠나가는 과정, 이 숙이다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좀 나그네 길이다 하는 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 흥미롭고, 그 나그네 길을, 나만의 나그네 길을 끊임없이 이렇게 모색해가는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간을 탈출하는 방법을 너만이 알고 있다. 시간을 탈출하는 길을 너만이 알고 있다. 탈출 불가능한 이 시간 속에서 너만이 나를 탈출시킬 수 있는 이 비밀을 안다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어제와 같이 배열되는 시간 속에서 탈출하는 길의 이정표가 뭐냐면 이 제목이 사랑이죠. 사랑인 겁니다. 편운이 사랑시를 많이 썼다 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랑시를 이분은 많이 쓴 까닭을 그 배경을 좀 찾아보면 사랑의 순간에는 이러한 그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구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현실을 한순간에 채워지는 결핍 없는 전체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사랑은 결핍과 욕망 그리고 절대 긍정의 구조가 사랑의 서사입니다. 사랑의 구조입니다. 결핍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어느새 대상을 이 스스로 결핍 없는 전체로 향하게 하는 긍정의 힘으로 작용해서 이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자기의 시간을 물론 사는 것이면서 또한 그러한 세계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남은 청춘이 나를 세매 열정적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그런 사랑의 어떤 성향이랄까요? 뭐 사랑시는 여러분들이 물론 쓰셨는데 편훈 선생의 사랑의 그 어떤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가 초상 같은 시이고 또 추억 같은 시이기도 하다. 이런 고독 같은 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초상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좀 얘기하죠. 이게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땐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였지요. 두 번째 그대를 보았을 땐 사랑하고 싶어졌지요.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내가 그대를 보았을 땐 남모르게 호사스러운 고독을 느꼈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내가 그대를 만났을 때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 듯이 바다 기슭을 다름질쳐 갔습니다. 좀 거칠게 말한다면 이 시는 쉽게 말해 사랑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탈출의 자작극입니다. 이게 이 사랑의 주체가 탈출의 자작극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것이에요. 이 위안을. 근데 어째서 탈출을 하고자 하느냐?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면요. 이 베르테르가 로테에게 주기 위해서 그 오렌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오렌지를 로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나는 이 사람을 독점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실은 그 독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질투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 초상에서도 그러한 그 일종의 사랑의 구조랄까요? 그것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호사스러운 고독. 번화한 거리에서 내가 다시 그대를 보았을 때 호사스러운 고독을 느낍니다. 결핍이 없는 전체로 상대를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사랑은 나의 시간을 가는 이정표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거기에는 하염없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 그런 질투의 어떤 지옥을 살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동시에 드러나서 이 편운의 사랑은 사랑의 서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입니다. 자칫 그런 초월적 사랑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대상과의 첫 만남, 즉 발견의 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대의 존재는 무한 긍정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사랑의 감정이 다가옵니다. 번화한 거리에서 다시 그대를 보는 것이죠. 그대가 더 이상 나만의 절대적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타자가 들어가 섞여 있으면서 수많은 타자들의 대상입니다. 호사스러운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릴 위험이 없는 소유의 그런 즐거움이랄까요? 완벽한 어떤 그 타자와의 합일이 아니라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지는 과정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염없는 고독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사랑은 슬픔을 기르는 것을, 사랑은 그 마지막 정막을 기르는 것을 이 황홀한 모순에서 이런 시를 쓰는 배경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점점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환희는 사랑의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황홀한 모순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랑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잊어버리자고 슬퍼하며 미친 듯이 바다 기석을 다름질 쳐갑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이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흥미롭게 정의합니다만 사랑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사랑이 사랑의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뭐 이런 거 다 경험해서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두자고 의도한다고 해서 그만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두고자 하는 과정은 오히려 그 사랑을 더 확인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돼요.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도 다 추억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어 하고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은 사실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랑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고요. 거부하는 것이 긍정하는 것이고 자꾸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잊으려고 노력하는 까닭은 그럼 뭐냐? 오히려 그러한 그 사랑의 늪에서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에 그 공포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이 역설이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런 어법으로 평론 선생의 사랑을 읽어보자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자고 바다 빗속을 걸어보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죽는 해녀의 물이 사라진 겨울 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다 빗속을 걸어간 날이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잊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이 잊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 잊을 수 없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잊지 않고자 하는 자기 다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시련이 사랑을 확인하고 긍정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자고 걸어가는 시간이 포기가 아니라 도전이고 절망이 아니라 황홀인 이중적 속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 시에 사랑시가 있고 그 옆에 고독의 시가 있고 고통의 시가 수반되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보면 이 사랑의 구조를 다 그 회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독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고독을 낳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알려진 이 고독하다는 것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고독하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 이 사랑의 늪에서 사실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잊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잊자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영역이고, 그 공포가 오히려 두려워서 다시 이 사랑의 그 고통과 환희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세계가 어떻게 보면 그 일상과 다른 자기만의 또 시간의 세계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그런 본원적인 세계, 일상의 그 해로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자기와의 그 서사 속에서 다투는 그런 세계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죽음의 주체와 꿈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이 조병아의 낭만적 동경의 여정은 황홀한 모순의 특성을 띱니다. 사랑의 환희에는 하염없는 고독과 외로움이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주체에 보이지 않는 먼 내일의 여행은 지속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 할 때 조병아 선생은 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간혹 어두운 눈물을 주지만
이 꿈이 있어서 꿈은 외로울수록 빛나는 영혼의 등불이어서 나를 늘 깨어있게 한다는 것. 그래서 지친 이런 그 고독과 번뇌의 일상에서 자기의 시간을 계속해서 추동할 수 있는 또한 그 한 등불이고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시를 봅니다. 너는 항상 무언지 모르게 허전하게 비어있는 나의 가슴 안에서 쉼없이 반짝이고 있는 맑은 먼 별이다. 나는 평생을 너를 안고 멀리 너를 바라다보면서 맑게 반짝이고 있는 먼 너의 곳으로 소리나지 않는 숨은 기도처럼 살아왔다. 이렇게 꿈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그 나를 이끄는 어떤 힘이었다는 것이죠. 꿈이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여기 뒷페이지에 보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꿈을 가진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꿈은 낭만적 동경의 여정을 추동하고 인도하는 성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다음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조병아의 시적 삶이 일관되게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만의 삶을 구가할 수 있던 배경이 이 먼 별과 같은 꿈을 굳은 의지로 지켜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꿈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었던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 여기에 조병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산문에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살다 가는 것 같이 행복한 것은 없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살다 가고 싶지만 자기 철학이 없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자기 철학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럴 때 죽음이라는 얘기를 써요. 죽음은 그걸 가르쳐 준다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사실로 하여 너를 살다 가는 거다 하는 교훈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걸 전제하면 이 현실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망한 것이고 그야말로 나의 어떤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그런 가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내 삶을 키운다. 이런 이제 논법이 가능합니다. 생명 그 자체가 모험 아닌가? 그 모험을 사는 거다. 자기를 자기답게 살아가는 철학과 그것을 실행해가는 과감하면서도 고요한 모험.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죽음처럼 강한 철학이 또 있어야겠습니다. 자기를 살다가는 것에 행복과 보람과 가치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이렇게 상반된 둘이나 대립된 것이 아니라 또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 그러면 늘 두렵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긴 합니다만 죽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어느 날 순간 두렵게 엄습하는 어떤 알 수 없는 대상으로 이렇게 늘 생각하죠. 죽음은. 그런데 이분은 그런 외부에서 닥쳐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의 죽음. 내가 삶의 주인이듯이 죽음의 주인도 나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징입니다. 거기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수명의 한도가 있는 육체 안에 삶과 죽음을 한 명으로 동거시켜 잠시 불을 밝히고 있는 이 가수. 작별을 하며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상상 떠나는 생각 속으로 그 오늘을 산다. 삶은 죽음을 품고 죽음은 삶을 키워 한 몸으로 동행을 하는 것. 동행하다 그 몸 허물어지면 그곳에서 헤어지는 것. 조금 이제 비약해서 말하면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더 저도 전문해 보겠습니다만 편원 선생님 시는 편원 선생의 이 삶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살고 있는 이 죽음의 에너지가 이분의 시를 쓰게 했다. 이런 이제 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죽음을 품고 죽음은 삶을 키워서 한 몸으로 동행을 하는 것. 삶과 죽음이 대립이 아니라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이 죽었다는 것은
2003년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분의 죽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이 그때 끝남으로써 내 몸에 살고 있던 죽음도 그때 완전히 끝나는 것. 그래서 죽음의 세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대무도 없는 세계이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더불어 죽음도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삶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주인의식이 강조되지만 죽음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접근합니다. 죽음은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느닷없이 엄습하는 낯설고 두려운 타자와의 직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 한 몸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삶으로부터 죽음이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을 삶의 철학으로 주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는다는 사실로 하여 너를 살다가는 거다 하는 교훈을 꾸준히 자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 그래서 삶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향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삶을 키워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삶이 먼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필경 산다는 것은 스스로 먼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업, 맑은 죽음, 티 없는 죽음, 천하지 않는 죽음, 이것이 소원이라니 이러한 죽음을 향하여 작업하는 인내로운 생애, 삶과 죽음 그것을 같이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공고관계는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것이 생각할 때 평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함께 보니까 지상 속에서 천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소유하면서 포기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의 시에 보면 우리 깊이 사귀지 않기로 하세요 뭐 이런 시가 있죠. 공존의 이유라는 시도 그런 겁니다만, 그게 만나면서 이미 이별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별에 비추어서 만남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어떤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봉과 포, 작별, 소유와 포기가 동일한 문맥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포기를 전제로 한 소유, 작별을 전제로 한 상봉일 때 인간사의 모든 집착, 욕망, 미련에 구속되지 않고 나를 찾아서 먼 곳, 먼 길, 먼 세월을 치열하게 살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이 그 세월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후기에 쓴 시죠. 걸어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날개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꿈으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 나의 세월로 다는 갈 수 없는 곳에 내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낭만적 동경의 그 무한을 유감없이 부과하고 있었다. 그 부과하고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이고 꿈이고 또 그 사랑과 꿈의 그런 세계를, 나만의 그 어떤 세계를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갈 수 있었던 것에는, 또 지킬 수 있었던 것에는 늘 죽음의 철학이 그것을 자각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시적 소재들이 이분의 시 세계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작용했던 동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생말의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한편하고 이제 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가 이러한 꿈을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었던 바탕은 죽음의 힘이다 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너를 살다 가는 거다라는 교훈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나의 역사, 나의 가치, 나의 이유, 나의 시대 방향을 바로 잡아갑니다. 그는 삶의 주인이면서 죽음의 주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배당된 세월 다 끝나는 지금 이분이 나의 존재는 시가 앞에 표현과 관계된 구름과 관계된 시가 있고 후기에 오면 나의 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마지막 시죠. 역시 나의 존재라는 말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배당된 세월 다 끝나는 지금 나를 찾아서 먼 곳, 먼 길, 먼 세월 덧없이 헤매던 것이 바로 헤매인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그 있음. 그러니까 이 헤매 다니는 것, 이 낭만적 주체의 동경의 여정이 바로 내 존재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고 그 표현이 결국은 나의 존재다 이런 이제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조병아 시적 살면서 한 몸으로 동행하던 삶과 죽음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삶이 죽으면서 죽음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과 꿈의 여정은 멈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꿈을 멈출 수 없었으므로 죽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더욱 자유롭게 사람이 사는 마을을 떠나서 끝없는 저 넓은 하늘나라로 여행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남긴 특유의 쉽고도 다정다감한 낭만적 감성과 감각의 의지와 엇법으로 쓴 유언이 이를 증거합니다. 요시를 합니다. 어느 노인의 유언했는데 이 어느 노인은 물론 자신을 얘기하죠. 얘들아 잘 두어두어라. 이제 할아버지는 사람이 사는 마을을 떠나 끝없는 저 넓은 하늘나라로 보이지 않는 내 길을 스스로 찾아 걸으면서 긴 내 여행을 이어서 떠나려다 했어요. 그래서 이 긴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이 작품이 됩니다. 이 편 선생님 백주기기도 하고 앞으로 또 많은 이제 연구가 또 나올 텐데 지금까지도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낭만적 주체와 동경의 여정이 한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적 어떤 세계 조병화 시사라고 할까요? 그것의 그 소재론적 특성을 이제 유사 시인들, 당대 시인들과 좀 더 비교하면서 또 정리해보는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이미 뭐 시간도 지났고 또 너무 지루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던 거는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한 3분만, 2분만. 아까 유성 선생님께서 저는 뭐 토론자의 질문은 아니고요. 잠시만 그 선생님께서 그 사전적인 의미의 조병화가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의 조병화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 말씀 듣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의죠. 편의죠. 그렇게 말고 다른 거. 그리고 여자가 보헤미안이라고 했나요? 보헤미안.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헤미안이라는 자취가 있었고 저도 선생님하고 거기에 가서 그 함께 차도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헤미안 저 선생님을 위해서 만든 집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역시 이 좀 선생님 이 문학 세계를 살펴보면서 또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발표문에 나온 것처럼 살아서도 들어가고 죽어서도 유언대로 그런 보헤미안의 삶을 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감성적이긴 합니다.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그 조병화 시인님이 평생 동안 절대적 고독의 시간이었는데 홍 교수님께서는 그 조병화 교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나셨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고독을 얘기했습니다만 선생님은 고독함을 느낄 때 내가 나로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고독이.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이분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일상성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 속에 함몰된다는 건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일상에 그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내가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그 삶이랄까요? 그런 삶을 부과하게 되는 것. 그래서 도덕은 결국은 일상의 무리 속에 침식당하지 않는 그러한 나, 그 깨어있는 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절대 도덕을 스스로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